예,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속한 바대로 한 20분 정도인데요. 원래 저희들 대면 토론 진행 60분을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깐소니에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상엽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사건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페트라르카가 살았던 그 14세기 이 유럽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348년 흑사병 창궐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의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이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유럽은 한마디로 경랑에 휩쓸리게 되고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럽이 초토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심이 이탈리아인데요. 그나마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 도시국가 형태로서 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유럽 지역보다도 좀 번성했던, 소위 이제 무역을 통해서죠, 그죠?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탈리아 반도였는데,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에 등장했던 이제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우리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직업으로서의 문학가는 아니었고요. 이분도 사실 직업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톨릭 사제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외교관이죠. 외교관으로서 유럽 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나 이 라틴 고전 문헌에 대한 애호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고전 라틴 문헌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특히 이 키케로의 작품들을 또 많이 발견했던 사람이었고, 베르길리우스라든지 리비우스라든지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그 고대 라틴어 문학가들의 작품들을 거의 다 읽다시피 혹은 소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작품 속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이제 서술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모든 권력이 신에 의해서 지배되던 중세 그 시점에 아마 이 페트라르카의 문학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고대 라틴 문학의 인문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부모의 뜻에 따르면 법학을 공부하고 공정인으로서 가계를 그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역시 인문학에 대한 그런 사랑이 결국 페트라르카를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최초의 인문학자 혹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문학가로 이렇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몇몇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플로어에 계시는 또 원장님께서 또 물음이 계셔서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암동에 사시는 강도기 님께서 주신 질문이 4가지인데요. 강연 중에 이미 설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페트라르카는 1341년 로마에서 계관 시인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계관 시인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건 아까 강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페트라르카가 이 단테를 존중하면서도 또 동시에 상당한 경쟁자로 그렇게
평생을 보냈던 분이고 개관 시인으로서의 단테에 대한 또 그런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관시인이라는 것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생겼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영웅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에 뛰어난 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때 뭐 승자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인들에게도 이런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시인 호머, 오메로부터 해서 라틴 시인들 여러 명이 이제 개관 시인으로 월계수를 쓴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드린다면 로마에 가면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테베레 강을 가운데 두고 7개의 언덕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발원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깜피돌리오입니다. 깜피돌리오는 지금도 가면 너무 아름답죠. 포로 로마노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과 역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명한 기념물들도 있고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건물이 있어서 시청사의 부속 건물처럼 일본으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페트라르카 1341년에 개관시인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런 콩쿠르이 있었다고 합니다. 콩코르소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말로는. 그래서 그때 미리 이제 추천을 받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된 것이죠. 페트라르카는 로베르토 앙주라고 하는 단지오라고 하는 나폴리의 왕의 추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3일 정도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종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테스트지만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식으로 끝날 때는 이제 그분이 월계관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당신은 이런 그 어떤 그 명예를 갖는 것이다 하면서 제 기억에 한 8가지 정도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유래를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묻겠습니다. 소네트는 정형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의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생겼습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혹은 셰익스피어 이외에 이 소네트를 많이 쓴 유명 작가가 있다면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소네트, 영국의 셰익스피어 소네트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페트라르카가 이제 1374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작품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페트라르카는 약 35년 정도, 40년 정도 그 깐소니에레에 수록된 시들을 계속 만집니다. 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헌학자적인 그런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치밀한 이런 시쓰기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이 작품이 널리 알리게 되는데 아시죠?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베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쯤 영국에서 두 분이 이제 백작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셨다가 이탈리아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백작들이 돌아가서 영국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 쪽에서 얘기를 하면 조심하게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초기에 영국의 소네트라든가 이런 신문학은 거의 페트라르카의 그 깐소니에레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베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이탈리아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라임을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었는데 이것이 무려 약 250년 정도 흘러가죠. 제 기억에 셰익스피어는 1600년대 초에 돌아가시니까 그 전에 이제 그가 소네트를 쓰게 되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 우리는 왜 이탈리아의 그 페트라르카의 깐소네레 그 소네트를 다 베끼기만 하냐? 이게 어디에서 보면 셰익스피어는 대단한 어떤 그 사춘기 쪽에 가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탁월한 어떤 리액션이 강했고, 제가 봤을 때는 열정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람이고, 시인이나 작가로서는 탁월한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제 일종의 기성세대에 갖추어진 것들에 대한 새로움을 시도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페트라르카의 14행 소네트가 영국에 넘어가서는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단 페트라르카가 14행으로 된 소네트가 전반부가 8행입니다. 4, 4, 3, 3 후반부가 3, 3 해서 이렇게 되는데, 페트라르카는 어떻게 바꾸냐,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바꾸냐면 4, 4, 4, 2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형식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고요. 한 행이 위로 붙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주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깐소니에레도 사랑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성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헌시, 이런 것들도 조국애를 표현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훨씬 많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더 세속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감정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형식 면에서 그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 그 셰익스피어의 그가 다룬 주제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그 소네트 작가로는 이탈리아 분들은 1900년대, 20세기 전반기까지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제 귀에 안 들어보셔서, 만약에 들으신 작가로는 제가 봤을 때는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블로 네루다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시 읽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어렵다고만 하는데 도전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아까도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듀크 대학에 이제 비지팅을 갔을 때, 그때 이제 그쪽 교수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서점도 가서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그런 시집들이 서가에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정도고, 하나 흥미로운 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2341년에 이탈리아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이 소네트가 동양에서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 페트라르카를 좀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하시면서,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이 소네트에 너무 이렇게 좋다고 느꼈나 봐요. 감명인지 감동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받고 자기가 소네트로 자기네 나라의 소네트를 소개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를 썼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저희 학교의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랑이 있는 곳에 소네트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강의 자료 중에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피렌체가 르네상스 발원지가 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냐 아니냐, 발원지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처음에는 어떤 나무 뿌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기부터를 발원지라고 할 것인가, 아니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피렌체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더 우리 예를 들어서 세세한 나무들로 보면 수염뿌리 같이 이렇게 잔 뿌리까지도 관찰해야 되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르네상스라고 할 때는 피렌체가 발원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죠, 부. 경제적인 부. 그런데 경제적인 부를 잘 활용할 줄 알았던 가문이 있었어요. 약 400년에 가까운, 제 기억에 1360년부터 170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는 이 가문을 거의 몰랐죠.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는 시조 정도만, 그 메디치 가문의 시조 정도만 아는 거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메디치 가문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그 반도 전체에 수많은 도시국가나 영주들이 다른 작은 국가들로 되어 있었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으로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공작이나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외세와의 관계도 있고 교황청이 큰 힘을 갖는 걸 원치 않았어요. 어떤 도시도. 왜냐? 교황청이 위험을 무릅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저런 이유로 이탈리아는 통일이 굉장히 늦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피렌체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때 메디치 가문에서 한 일이 토스카나 주라고 하는, 자기 피렌체가 있는 주는 완전히 다 정리했죠. 정벌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그러나 그 경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 왕을 그 교황을 배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치 가문은 어느 정도냐면요, 교황을 3명 배출하고 친가와 외가 합치면 18명의 추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2명의 딸은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해서요, 거기에서 제 기억에 프랑스 왕이 한 3명, 4명이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도 프랑스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누리던 문화, 이게 음식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 뭐 다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왕가의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서, 왜냐하면 그 카테리나 데이 메디치라고 하는 첫 번째 딸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야만인들하고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뭐 식솔까지, 뭐 그 포크 나이프까지 쉽게 말해서 다 챙겨서 보냅니다. 그런 이제 부를 누렸던 곳인데, 경제 군사를 키워서, 군사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먹고 점령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썼냐? 대외적으로 계속 그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누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메디치 가문에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는 계속해서 늘어갔고요. 그런데 이 가문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르네상스가 유명한 이유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보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려한, 뭐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보티첼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화려한 미술, 건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후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후원하고 그림 한 점 그리는데 몇 년 걸리는데, 어떤 경우는 그걸 당신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계약도 합니다. 몇 년 동안에 끝내면 당신이 또 월급식으로 얼마도 주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이런 것을 전심전력으로 지원을 하죠. G.F. 영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 미국 학자라고 보는데 메디치 가문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저는 사서 부분은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문을 하나 꼽으라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문이 없었다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제대로 썼던 가문이 있었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던 군주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시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 메디치 가문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한국에도 책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종교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이죠. 금융. 네. 1390
2004년인가 7년인가요? 그때 아마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이제 은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유럽의 왕들을 돈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그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예술 문화에 부응하고도 많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강연의 또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분은 만촌동에 사시는 배화열 선생님께서 주신 부분인데요. 뭐 물음이라기보다는 우리 배화열 선생님 개인의 뭐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중세의 전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제 강연과 관련해서 이분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로마의 소위 헬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하나의 가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선생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가설이다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이 없으셨어요. 아마 그래서 새로 이 물음을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교수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면 깐소니에레와 관련해서 뭐 참고로 뭐 여러 지금 호메로스부터 해서 페트라르가까지 나왔는데, 제 이 물음을 제 방식으로 조금 돌려보면 왜 단테도 그랬고 혹은 페트라르카도 그렇고 보카치오도 그렇고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여성은 거의 이 소위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떤 권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여인을 이렇게 하나의 이상향으로 보고 자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왜 그 여인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여인으로 상징화해서 이렇게 드러냈는지, 그걸 결합시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페트라르카도 얘기했고 단테도 비타노바라는 데 그렇고 보카치오도 피암메타를 만난 곳이 젊은 시절에 나폴리에서인데요. 저는 아까 제 말씀 드릴 때 강연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럴 때 페트라르카가 자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제가 말을 조금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느끼는 것이 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느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면 내가 이걸 느낌대로 받아서 나는 적는 것, 이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이탈리아의 시문학을 연구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 뭐 역사적인 철학적인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단테, 그러니까 페트라르카도 그런 쪽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다, 뭐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렇다, 철학적으로 이렇다, 종교적으로 이렇다 하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페트라르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놓고 봐주면 안 될까? 그분도 한계는 있었겠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갖고 있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는 훨씬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굉장히 독특하면서 스스로 외로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의 깐소니에레는 얼핏 보면 사랑이 주제고 라우라나 이 페트라르카가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느끼고 있는 이 숨결, 이 내 고민,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이랬죠. 이것의 의미,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천재적인 탤런트까지 있어서
재능까지 있어서 자기 느낌을 그렇게 적어서 표현한 것이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약간 뭐 가볍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단테부터 20세기에 제가 이제 저 소개해 주실 때 뭐 이제 한 권의 책이 쓴 게 있는데 몬탈레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도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처럼 그분의 시 속에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그래서 베아트리체 같은 여인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은 상징적인 어떤 것이죠. 꽃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꽃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저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고결한 여인, 이 고결한 분들은 천사 같은 거죠. 그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냐? 다 천국으로 가실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가죠.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의 구원의 심볼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징적인.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 세 분 중에서 단테입니다. 베아트리체고,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베아트리체가 아니고 그냥 비체라고 불렀어요. 그 도시에 있었던 여인의 이름은. 그런데 베아트리체의 줄임말이 비체입니다. 가족이나 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도 부릅니다. 베아트리체라는 것은 두 가지 이 단어의 이제 합성을 하고 볼 수 있는데, 베아트리체는 베아토, 축복받은, 복된 이면서 트리체가 붙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인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고 못했고, 페트라르카도 라우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라도 그런 거죠. 만약에 다른 대상, 교수님 지금 이렇게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른 대상이라면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닌데 저도 그냥 제 느낌대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신이 여인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라우라는 바로 그렇게도 됩니다. 라우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영어영문학계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페트라르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영어과 교수님들한테 제가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고유명사를 그대로 부를 때 때로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러요. 영어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미켈란젤로를 마이클앤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마이클앤젤, 영어 잘하시니까 마이클앤젤이라고 하니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우라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학자가 그 글도 썼어요.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입니다. 그 이름 속에 상징하는 게 베아트리체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라우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시인은 뭘 좋아한다? 시를 좋아하죠. 예술을 좋아하죠. 근데 라우라라고 하는 말은 알로로라고 해서 라우로라고 해서 이게 월계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폴로가 좋아했던 그 나무거든요. 월계수가. 그 아폴로는 뭐냐? 시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관점에 따라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를 좋아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우라는 여인이며 시인 거예요. 페트라르카가 인간 페트라르카 하면 라우라는 여인일 수 있으며 페트라르카가 시인이라고 보면 라우라는 시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암메타는 또 좀 다릅니다. 그 피암메타는 보카치오는 앞에 두 선배님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부터가 대상인이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카치오가 살았을 때는 그 피렌체가 르네상스 오기 전이니까 나폴리보다 훨씬 시골 같았어요. 그런데 보카치오가 젊은 나이에 16살 때인가요? 아버님이
메디치 가문 전에 있었던 금융가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피렌체의 바르디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그 나폴리에 쉽게 말해서 뭐랄까 브랜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폴레옹은 굉장히 컸거든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내륙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동양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래서 보카치오는 그리스어도 조금 알아요. 데카메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 어원에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테 페트라르카는 그리스어는 모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장사군의 대상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폴리에서 있으면서 군주 이제 그 사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꼬르틸레 성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군주가 있었던 데서 거기에서 피암메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실 그 딸은 아니고 군주의 딸이긴 한데,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아빠가 다른 데서 나서,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세 여자분이 다릅니다. 피암메타는 이탈리아어로 마지막 한 말씀만 들으면 불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피암마. 피암메타는 정열, 열정, 그러니까 욕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베아트리체보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르네상스를 폴 존슨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헬레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예.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헬레니즘, 하부 구조는 헤브라이즘으로 구성된 그 시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폴 존슨의 책은 제가 벽돌만 엄청 두꺼운 책을 두 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책은 엄두가 안 나요. 읽어볼. 근데 이제 일단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폴 존슨은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다, 뭐 1800년대 뭐 이런 정도는 제가 들어본 게 있고 아는 정도인데, 깊이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특이하게 했던 것은, 보통은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하면 근대 시작, 근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근대의 탄생은 그 뒤에 산업혁명이라는가 이때부터 지금 책 두 권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그분을 공부하신 분이라 잘 아는 분과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부흥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만약에 서치를 하면요, 변화의 기간, 이렇게 체인지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 뒤에 질문을 이제 들어보면, 사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임동현 선생님 강의를 나중에 제가 한번 봤어요. 저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제 우리 임 교수님은 그래도 사학자시고, 그래서 저보다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책도 잘 못 읽었고, 잘 읽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희처럼 문학하는 사람, 시학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페트라르카를 이해하는데, 르네상스를 이해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피렌체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교류가 있었고 발전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로마 제국의 유산이 피렌체에도 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니까, 이런 뭐 다신교냐 일신교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교황청의 지배를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고, 자기네들 가문에서도 수없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18명의 추기경들, 3명의 교황을 배출하던 가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헬레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이 순서가 상부냐 하부냐,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 상부가 하부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거의 예를 들어서 제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염세 르네상스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500년, 1000년, 1500년 얘기하는데 단테를 막 좋아하고 연구 많이 하는 분은요. 단테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단테가 중세를 종결하고 단테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단테하고 페트라르카는 차이가 많아. 페트라르카부터 진정한 근대성이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테에게서도 분명히 그 전분들에 비하면 다른 향기가 나거든요.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원지처럼 우리 학자들은 공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대로 보려고 하는 면도 좀 저는 이제 문학 마치 문학은 학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문해 주신 분께 정말 저의 무지의 소치로 이게 시원한 제 답변이 정리돼서 좀 알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인 그냥 감상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19세기의 미슐레라든지 불카르트 지난 시간에 다 얘기됐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정해놓은 르네상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결국은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 전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로부터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생각이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백성균 원장님께서 아까 플로어에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짧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나가나요? 이제 되죠. 예.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문학의 차이점은 훨씬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장르의 관심이 크게 변했다. 그래서 페트라르카의 서정시는 깐소니에레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에트로 벤보라고 하는 분은 그의 그 깐소니에를 중심으로 한 페트라르카의 시어를 이탈리아 시의 모범으로 정했고 시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정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원어로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분을 대할 때 쓰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단조롭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귀족 부인을 만난다든가 왕을 만났을 때 쓰는 대화가 있겠죠. 어휘가. 그러나 시장통에 가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표현이 표준말이 아닌지 모르겠으면 야바이꾼 만났을 때 사기꾼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은 거기에 합당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버라이어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 그래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뭐냐면 단테의 콤메디아를 신곡이라고 한다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인곡이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재가 엄청나고요. 만약에 20세기에 유명한 피에로 파올로 파솔리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가가 영화 감독이자 한 분이 데카메론의 내용을 발췌해서 영화화 만든 게 있습니다.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떤 그 필터링 없이만 본다면 너무도 외설적인 것만 돼요. 그 왜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제나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재미로 하지 않았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종교개혁이라든가 종교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페트라르카는 대부분 다 시고요. 아니면 참회록 같이 아니면 그런 콘페시오네처럼 고백록 같은 책을 썼고 데카메론의 저자인 보카치오는 이렇게 훨씬 더 상인의 아들로 여러 군데를 보고 나폴리에서의 그 경험이 페트라르카나 단테는 만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문화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나폴리에서 들을 수 있고 그 뒤로 나폴리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계속된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더 많이 있다면 그 원장님하고 원장님께도 그렇고 제가 아는 데서라도 이렇게 더 많이 좀 드리고 싶으나 이 100편의 이야기를 한번 아무거나 한두 편만 뭐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교훈적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째 데카메론의 100번째 이야기 그리셀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으면서도 화가 날 정도로 그 주인공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감동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시대에 다 수긍하면서도 정말 인도의 간디 선생님처럼 뭐 무저항으로도 나중에는 이겨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죠. 데카메론은 이렇게 딱딱한 고전이 아니고 정말 읽으면 재밌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얘기만 읽으셔도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그 하루에 하나만 읽어야 되는데 두 개를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형식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요. 거기에 다루는 그 언어적인 면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피암메타하고 피암메타가 거기 등장인물로 나오거든요. 그 작품 속에 데카메론에 라우라도 칸소네를 나오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걸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뭐 14세기 시기적으로 보면 뭐 십자군 전쟁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100년 전쟁, 뭐 온 유럽이 전쟁통이었고요. 그만큼 또 삶이 불확실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중에 제가 꼭 묻고 싶었던 것 중에 또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분은 이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과 그리고 고대 로마의 키케로를 스승으로 모셨을까? 키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이 스토아 학파의 출신의 철학자이고요. 그리고 어거스틴 뭐 역시 물론 아마 어거스틴의 삶을 페트라르카가 고백록을 통해서 아마 자기가 어거스틴 회심하듯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두 명의 사생아도 낳고 하는 그런 삶의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그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스승을 찾았다면 바로 이 키케로와 같은 혹은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또 인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르네상스와 문학이라고 하는 세 개 꼭지인데 첫 번째 페트라르카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카치오, 이후에 에라스무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칸소니에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들려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의 이상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할 때 저희들이 링크 발송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3회차 시작할 때는 이런 불편함도 저희들이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경대학교 인성교육대학의 장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임 교수님께서 짧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카치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강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좀 힘드실 텐데 이 대면 때하고 대면 때 저희들이 인터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이 조그마한 모니터를 보면서 듣기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여러분들을 바로 이 강당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 목요철학 인문 포럼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